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국발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거란 분석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어디까지 내렸나요? 네, IMF가 현지 시간 2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했던 2%에서 3개월 만에 1%포인트 낮춘 겁니다. 앞서 우리나라 안팎에서 나온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성장률 낙폭도 커 미국과 유로존, 일본 등 IMF가 분류한 선진국 중 우리가 가장 컸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4%로 조정돼 0.7%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률도 하향됐죠? 그렇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8%로, 내년 전망치는 3.3%에서 3%로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선진국 성장 전망도 1.9%에서 1.4%로 내려갔는데요. 미국은 2.7%에서 1.8%로 대폭 하향 조정됐고,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신흥개발도상국의 올해 성장 전망도 4.2%에서 3.7%로 낮아졌는데, 중국과 인도가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미중 관세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중국보다 미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IMF는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고금리와 부채로 인한 자금 여력 부족,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세계 경제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졌다며 현재 상태가 이어지면 관세 문제가 지속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더 하락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다음 달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의 이 같은 부정적인 경기 전망은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부문에서의 악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먼저 다음 달 우리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어떻게 나왔나요?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5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인 100보다 낮은 85로 집계됐습니다.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전월보다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BSI 전망치는 지난 2022년 4월 99.1을 기록한 이후 36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며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관세와 환율 등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 확대로 이달보다 3포인트 떨어지면서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경제를 이끄는 제조업은 79.2로 지난 2020년 8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경협은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력 산업의 경영 악화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커져 제조업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제조업도 90.8을 기록하며 제조업과 함께 기준치를 밑돌았는데요. 여가, 숙박, 외식과 운수, 창고 업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종의 부정적 심리가 우세한 겁니다. 조사 부문별 BSI도 다음 달 모든 부문 부정적으로 전망돼 내수와 수출, 투자가 11개월 연속 동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수출 BSI의 경우 미국의 관세부가 계획 발표 등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지난 2020년 9월 이후 첫 90선을 밑돌았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할 정도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데요. 가맹본부의 지원과 노하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곤 하지만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7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17만 개나 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하루도 못 쉰다고요? 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상으로는 정기 휴무일이 하루도 없는 곳이 17만 개에 달했습니다. 전체 가맹점이 27만 개가 조금 넘으니까 10곳 중 6곳 이상은 쉬지도 못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 휴무일은 공휴일이나 명절 등을 제외하고 가맹점이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뜻합니다.
가장 정기 휴무일이 없는 업종은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다 보니 99% 이상이 정기 휴무일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커피와 같은 비알코올 음료를 파는 가맹점도 80%가 넘는 곳이 정기 휴무일이 없었고,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도 절반 이상이 정기 휴무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도 적은데 영업시간은 어떤가요? 네, 하루 평균 영업시간도 상당히 깁니다. 하루에 14시간 이상 영업하는 곳이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편의점은 거의 전부가 14시간 이상 영업해 대부분이 정기 휴무일 없이 하루 14시간 넘게 영업하는 셈이 됐고요. 이어 제과점업과 가정용 세탁업 등도 14시간 이상 영업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정기적으로 쉬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영업하는 행태가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1년 뒤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8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오르며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범부처 합동대표단이 미국 길에 올랐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자동차 등에 부과된 25%의 관세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자동차 등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 이제 신속 대응을 공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금 전인 10시 30분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일단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조선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에 부과된 관세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25% 관세가 부과가 돼서 그 산업에 큰 피해가 있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안 장관은 방위비 문제는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국토부, 농림부 등 모두 8개 범부처 합동대표단을 꾸렸는데요. 이 또한 미국이 농업, 정보기술,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비관세 장벽 문제를 꺼내며 압박할 경우에 대비한 차원입니다. 또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새벽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관세 관련해서 뭐라고 밝혔나요? 네, 최 부총리는 미국 도착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이번 미국행은 한국 정부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찾은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입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이번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2대2 통상협의를 진행하는데요. 최 부총리는 미국 측 관심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지난해 미국 공장에서 6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공장을 거의 완공했으나 가동 시점을 미루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먼저 TSMC가 얼마나 손실을 본 건가요? 네, TSMC는 1년 전 준공된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지난해 142억 9,800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핵심 부품과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물류비 부담이 큰 데다 미국의 고임금으로 인건비가 상승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2위인 삼성전자 역시 미국 정부의 압박에 따라 미국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TSMC 기술력에 밀려 고객사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장 가동 시점을 내년으로 미룬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패권을 쥔 TSMC마저 미국에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마주한 대외 환경도 녹록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아직 대미 협상에 나서지 못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피할 수 없는 악재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는 바이든 정부 당시 보조금을 약속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미국 적자를 견딜 수 있는 TSMC와 달리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 신세인 파운드리가 손실폭을 키우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을 통해 전환 속도를 높이고 관세 타격을 줄여보자는 의도입니다.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김동필 기자가 전합니다. 녹색으로 빛나는 차량이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55도 가파른 경사로도 곧바로 올라가 안정적으로 내려옵니다. BMW가 중국 상하이에서 차세대 전기차 시범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자체 주행 시스템인 허투업 주의를 탑재했는데 BMW는 올 연말 전기차 비전 노이어 클래스의 생산에 나섭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중국 현지 전용 모델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전동화 모델인 CLA 롱휠인데 휠 베이스를 늘려 뒷좌석을 넓혔습니다. 특히 CLA에는 벤츠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MMA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9인승 전기밴 비전 V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건 최대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과반이었고 유럽과 북미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차량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기차 전환을 시도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중국 진출에 가속을 더했다는 해석입니다. China and the Mercedes-Benz brand share a deep friendship and a strong conviction. We develop our products locally in China for China and increasingly also in China for the world. 미국발 관세 여파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글로벌 완성차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중국과 협상이 시작되면 관세율이 상당히 많이 내려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관련해선 해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또 한 발 물러섰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미국은 황금 시대고 중국은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며 중국이 협상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숫자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협상이 열리면 아주 잘 대해줄 것이고 중국도 좋은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에 부과된 145% 관세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협상을 통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교착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갈등이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연일 압박을 가한 것도 상당한 우려를 낳았는데 발언 수위도 낮췄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료품 등 물가가 내려간 지금이 금리 인하 적기인 만큼 연준이 늦지 않기를 바란다며 파월 의장은 금리를 낮추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세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과도기로 상황이 더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미국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투자자 2명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얼마나 배상하라고 한 건가요? 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투자자 2명을 대상으로 각각 손해액 80%, 59%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분조위는 기업은행에 대해 한 차례 손해배상을 결정했었는데요.
이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면서 추가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쳤습니다. 분조위는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이번 손해배상 비율을 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 당시 손해배상 결정과 처분이 달라졌다고요? 네, 기업은행의 배상 비율을 올렸습니다. 분조위가 2021년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손배 결정을 내렸을 땐 20%였던 공통 가중 비율을 이번엔 최대치인 30%로 상향했습니다.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을 반영한 겁니다. 다만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25%를 적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SK텔레콤이 악성 코드 공격을 받아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유독 큰데요.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코인 투자자들이 이번 사건에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요? 네, 이 탈취한 고객 유심 정보를 복제해 다른 단말기에 넣어 자산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 유형인 심스와핑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심 정보를 도용해 복제한 뒤 금전적 또 사회적 피해를 준 2022년 심스와핑 사고를 연상시킨다는 평이 적지 않은데요. 당시 피해자들 상당수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도난당했다고 경찰 조사 당시 진술했습니다. SK텔레콤 측도 탈취한 정보를 사용한 불법 유심 제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트위터를 만든 잭도시 CEO가 2019년 심스와핑 피해를 입었고 미국의 T모바일 고객 수백여 명도 2021년 관련 피해를 입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주민등록번호 등 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유출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가입자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들의 불안은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현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해커들이 주로 해외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해외 통신 이용 부가 서비스를 속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심 비밀번호 설정 등록 방법을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끼리 공유하며 자산 탈취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통신당국과 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유심 유출 사건 관련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롯데그룹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했습니다. 보수적인 인사제도도 뜯어고쳐 위기 돌파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롯데그룹의 인사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롯데그룹은 직무 기반 HR 제도를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업무 중요도와 성과평가 등에 따라 개인별로 받는 임금이 달라지는데요. 현재 롯데그룹은 연차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봉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원과 대리, 책임 수석 등의 직급제를 적용 중인데요.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근무기간에 따라 승진하는 직급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롯데그룹 내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한 계열사들도 있죠. 네, 현재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대홍기획, 롯데이노베이트 등 3개 계열사에서 해당 제도를 운용 중이고 롯데백화점과 롯데웰푸드도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롯데는 직무를 40여 개로 구분하고 업무 중요도와 전문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등급과 5등급의 기본급 격차는 20% 이상 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성과 중심 보상을 통해 일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건데 다만 노조와의 협의가 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은 화학과 유통 등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비상경영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롯데 면세점의 경우 뉴질랜드 웰링턴점에 이어 괌 공항점 철수도 검토하며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기습 유상증자를 발표한 고려아연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결국 검찰까지 나섰네요.
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고려아연과 미래에셋증권, KB증권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고려아연 본사와 두 증권사 등 총 사무실 6곳과 관계자 주거지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 중인데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에서도 해당 사건을 조사했었죠. 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공개 매수 신고서 허위 기재와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 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서도 공개 매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했는데요. 이후 금감원 조사 결과 실제로 공개 매수 종료 전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와 관련해 실사에 착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유상증자와 관련해 부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